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일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한국 부동산 얘기를. 한국에서 제가 집을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국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저것 거시경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쪽에도 이제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글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악플은 아니고 저한테 뭐 따지실 분이 이제 따지시는 영상인데, 앞으로 이런 글을 자주 볼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리먼 백배가 오고 난리 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전에도 5.5% 미국 기준금리 도달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방송은 저는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이건 이주일에 한 번이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저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며칠 전에 올라온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 솔풀경 이 사람 얘기 듣고서는 집 팔았는데 지금 판 가격에서 4천만 원 올라가지고 거래 잘 되고 있더라.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집 빨리 팔아가지고 손해 봤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고 거시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 없다. 근데 되게 예의를 갖춰서 쓰신 글이었어요. 예, 저를 이렇게 지칭하시기를 이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하시고, 저 같으면은 돈 잃어서 열받으면은 이 새끼 저 새끼 할 것 같은데, 되게 예의를 갖춰서 쓰신 글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부동산 지금 집 빨리 팔아가지고 열받으신다는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하나는, 지금 한국 경제 상태가 크레딧 스위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도이처뱅크에 가깝습니까? 이걸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망했죠. 올해 초에. 예, 도이처뱅크도 공격을 받았는데 얘들은 안 망했습니다. 이 두 은행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2월 23년 요번 달 2월 초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8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2023년 2월 달 초면은요, 그게 특례론 나오기 전이었나 나올 때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때 부동산 시장이 막 떨어지고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다 부동산 시장 끝났다, 폭락할 거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저도 물론 같이 하락하고 있을 거고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23년 3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 동결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것도 비판하는 걸 올렸고, 2월 달 초에 제가 이걸 올릴 때 계속해서 폭락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고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때 뭘 올렸냐면, 2월 달 초에 한국 정부가 부동산을 반등시킬 수도 있으니까 영끌하신 분들 집 팔 기회가 올 거다. 한 번 올 거다. 정부가 이 동아줄을 내려줄 거다. 너무 마음고생 마셔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반등 못 시킬 수도 있다고 토를 달긴 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만큼 돈을 갖다 쏟아붓고 얼만큼 구제금융을 해주냐에 따라서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반등하면 영끌에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그때 한번 파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지금 4천만 원 놓쳤다고 투정 부리실 때가 아니에요. 이거 놓쳤다 그래가지고 거시경제를 보는 거 소용없다 하실 때도 아니고, 이게 거시경제 소용없다라는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야, 공부해서 틀렸는데 뭐하러 더 공부해? 공부하지 마. 그냥 대중심리나 그냥 옆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돼.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돼.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어프로치 같거든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공부해서 틀렸는데 뭐하러 더 공부해? 아니, 공부해서 틀렸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야, 포기해 그냥 하지 말고 분위기 봐가지고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봐야 되잖아요. 오를지 내릴지를 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고.
집값이 다시 오르는지를 이해를 하고 상승시킨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잖아요. 그게 지탱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게 옳은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시경제를 안 보면 뭘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 같으면야 맘먹으면 10초 안에라도 팔 수 있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얼어붙으면은 그때 급하게 내놓으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분위기에 싸해진다야 지금 사지 마. 이래버리면은 다시 그냥 끌고 안고서는 버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동산 지금 사고 있다가 오르는 분위기에서 상승장에 탄 다음에 분위기 싸해졌네 이러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뉴스 보고 다 똑같은 정보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청자분께서 팔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분위기가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나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움찔하는 느낌이 들면 나머지 100명 200명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움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야지 그거를 분위기 턴했을 때 대중심리 돌아섰을 때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벌써 늦었다는 거죠. 못 파세요 그러면. 그럼 그때 4천만 원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5천만 원 1억 떨어진 값에도 못 파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에. 자, 앞으로 어쨌든 한동안 솔풀경 비판 댓글, 저를 비판하시는 댓글 자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리먼 백배고 뭐고 지금 플레이 아웃 하는데 원화가 두들겨 맞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고 진짜 집을 파셨습니까? 집 파실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제가 시청자분의 마음을 180도 바꾼 거예요.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힘을 좀 얻으셔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랬다면은 저는 뭐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 놀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크레딧 스위스와 도이치뱅크 차이를 이해를 하고 제가 2월 달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가 왜 부도를 못 피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를 못 피한 이유가 중요한 건 한국이 똑같이 CS 꼴이 날 것 같아서 그래요. CS가 부도를 못 피한 것처럼 한국도 그 난리를 다가오고 있는 지금 경제 위기를 못 피할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걸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집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젊으신 분들, 이분들을 제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도살장에 가가지고 지금 쭉 줄 서 있는 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참 뒤쪽에 서 있는 소는 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피냄새도 나고 하니까는 두려워 떨고 막 하는데 맨 뒤에 서 있는 소는 저 앞에서 지금 뭐 맛있는 걸 주는 건지 목욕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줄에 서 있잖아요. 줄에 서 있으라 그러니까. 흐름이 그대로 가니까 그냥 그 흐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는 그런 소들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 비하하는 발언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느낌에 봤을 때 한국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 특히 지금 30대 40대 분들 집 사시는 분들 봤을 때 자, 크레딧 스위스가 왜 망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한국 경제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CS가 수년 동안 큰 손실이 나고 예금 유출 나고 돈 빼나가고 하면서 불안하긴 했어요. 계속 불안했어요. 시니어 매니지먼트 계속 바뀌고 위에 높으신 양반들 바뀌고 하면서 갈아치우고 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파산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CS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구조가 탄탄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유럽에서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치뱅크가 그 세 개가 원톱이에요. 걔들이 퍼스트 티어입니다. 나머지 다른 은행들도 있는데 그냥 약간 못 따라와요. 얘들 셋이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잘 해먹던 애들인데 왜 망했냐. 자, 보세요. 타이밍이 되게 재수가 없었죠.
미국이 3월 달에 그 은행 난리 나고 하면서 은행 불안한 문제 생기고 하면서 실버게이트 망하고 실리콘밸리뱅크 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불안하고 이제 망할 거라고 하고 미국 은행 인더스트리 자체에 불안감이 막 생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여파가 번진 거예요. 은행들이 위험하다. 믿음이 무너지면서 자금 경색이 생기니까 돈을 갖다가 현금화를 시켜서 돈이 쪼달리는 거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니까 믿음감이 무너지니까 파생 상품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CS하고 거래를 피하는 거죠. 얘들이 언제 망할 줄 알고 3개월 후에 이행해야 되는 파생 상품을 너랑 체결을 하니 왜 내가 크레딧 스위스랑 하겠니? 그냥 도이치뱅크나 바클레스나 다른 은행하고 하지. 피하는 거예요, CS를. CS를 사람들이 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나고 더 빌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쪼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급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돈 될 만한 걸 빨리빨리 팔아치웁니다. 어디에 갖고 있던 부동산도 팔고 어디에 갖고 있던 뭐 건물이나 무슨 자산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돈 될 만한 걸 갖다 팔면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계속 생기죠. 급매를 하니까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 스위스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구제금융을 해주고 돈을 갖다 던지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 막아줄 겁니다. 라고 화제 진압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불안감이 더 증폭이 돼요. 야, 중앙은행이 와서 도와줘야 되네. 엄마 아빠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불안감이 증폭을 하죠. 이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하죠. 이게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시스테매틱 어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 먹이를 물어뜯고 죽이기 위해서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듭니다. 파산으로 치닫는 거는 한순간 눈 깜짝할 새예요. 체력이 약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제가 한국 원화 저거 상태 보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왜 3.5%고 한국은 미국은 5.5%인데 원화가 작살 안 납니까? 계속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이게 체력이 강해져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1350원이지만 1250에서 1350에 제가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1350 갔다 그래서 제가 맞은 건 아니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한국 원화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어택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돈 유출해 나가고 우리 원화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면 버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CS가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 평상시에 보통 평소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미국에서 은행들이 불안에 떨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CS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걸 진압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얘들이. 그럼 반대로 CS가 어떤 상태였으면 파산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할 수 있었어요, 파산을. 투자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손실이 제한적이었고 건전한 자본율을 고수했다면 자본 확충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빚을 줄이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빚을 줄이고 재무제표 자체를 건전하게 고집했다면 JP 모건에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맨날 유명하게 얘기하는 게 fortress balance sheet, fortress balance sheet라는 말. 철옹성 같이 튼튼한 재무제표가 있어야 된다. 은행은. 인정하긴 싫지만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지금 15년 동안 CEO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15년? 13년. 은행은 재무제표가 굉장히 건전해야 된다. fortress balance sheet이 있어야 된다. 왜? 문제가 생겨서 공격을 받을 때 외부에서 하이에나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할 때 시스테마틱 어택을 받았을 때 이거를 막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CS는 그걸 못한 거죠. 왜냐면 체력 자체가 비실비실했으니까.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도 공격을 딱 받잖아요. 이게 몇 주인가? 네,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얘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들 CDS 오르고 주식값 떨어지고 하면서 야 도이치뱅크가 다음이네. 얘들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했는데 독일 정부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죠. 수익성 건전하다. 재무제표 튼튼하다. 하면서 결국 투자자들 안심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유지를 잘하고 있었으니까. CS도 잉여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훨씬 더 건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면은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야 너 5 빌리언 유로 필요해? 지금 돈 줄게 했을 때 구제 금융을 거절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필요 없습니다. 도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안정감을 줬다면 CS 안 망했겠죠. 그 마켓에다가 주는 그 느낌이나 마켓에 주는 전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마켓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 은행하고 더 유사할까요? 네, 크레딧 스위스일까요? 도이치뱅크일까요? 당연히 CS랑 유사하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가계, 기업 부채가 전 세계 1위, 3위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데스퀴즈를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CS꼴이 난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으면 내가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됐어요? 회사들이 긴축 재정에 돌입하죠. 벌써 긴축 재정이 많이 돌입해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고용 덜 하고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실업률이 슬금슬금 오르겠죠. 그럼 국민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위축하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 국제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유럽, 일본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수출도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고 다시 기업 매출이나 수익성이 하락하니까 사람들 덜 뽑고 사람들 더 내보내면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개인들 수입이 없어지면 크레딧 스위스처럼 수입이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당장 필요하면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급한 대로 자기 자산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급매를 하는 거죠.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내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빚은 많은데 그럼 주식을 갖다 내다 팔 수도 있고 보험, 청약, 적금을 해지할 수도 있고 코인이나 하다못해 집 갖고 있던 가장 큰 무게가 되는 집을 갖다 팔기 시작할 수도 있고 국민의 부채율이 사상 최고고 세계 1등을 한다는 건 급매를 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급매하는 게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그 급매에 따른 소비자 심리 위축하면서 더 꽁꽁 얼어붙을 거고 이게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레딧 스위스 꼴이 난다는 거죠. 이거를 이 나는 꼬라지를 본 다음에 집을 파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시퀀스 오브 이벤트가 한 번 딱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시작이 해서 뽕 본물이 터졌으면 그때 시청자분이 야 분위기 이상한데 집 팔자 하고 두리번거리면 그때 집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팔아요 그 상황에서. 자, 야 그러면 좋아. 거기까지 이해했어. 그죠? 야 솔풍경 그러면 한국 정부가 막아주면 되잖아.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 한국 정부가. 집값 다시 오르잖아. 그래서 제가 2023년 2월 10일에 올린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영끌하신 분들 위한 영상이라고 만들면서 8개월 전에 말씀드린 게 이때 다들 한국 부동산 진짜 거의 수직 하락 예상하고 있었고 분위기 싸하고 부동산 다시 오를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특례론 하여튼 나올 때쯤이었을 거예요. 매물 하나도 없고 매물도 안 나오고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었었어요. 이때 2월 초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가 분명히 동아줄을 내려줄 거니까 잠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영끌에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 그때 정리하실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단 그때 오른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때 반등하고 오르는 거는 신기루 현상일 뿐일 겁니다. 잠깐일 겁니다. 저도 그때 2월 달에 물론 그때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토를 달긴 했어요. 그때 뭐 제가 정부가 들어올 거니까 100% 올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뒤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그때. 저도 그때 하락장에다 그냥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정부 개입 여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식시장도 제가 계속해서 정부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구지금을 펴냐에 따라서 꽈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 개입이 들어오면서 꽈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자, 그러면 제가 2월 달에 올렸던 그 영상인데 제가 설명란에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이게 2월 10일 날 올렸던 2월 초에 제가 떠들었던 얘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썸네일이고요. 이렇게 생겼고 부동산 연끌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타이틀이고 24분밖에 안 돼요. 이거 시간 있으신 분들은 1.5배속 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럼 15분이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7,500분이 보셨네요. 많이 안 보셨는데 제가 이거 2월 초에 올렸을 때는 구독자가 20명이었어요. 20명, 30명일 때거든요. 구독자가 제가 오르기 시작한 게 3월인가 4월이니까 이거 구독자 2, 30명일 때 올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많이 보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뭐 타이틀이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꽤 돌아가서 보셨다는 건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자, 물론 틀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벌어진 것도 있고, 물론. 예,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했어요. 가져왔어요.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뭐라고 제가 그때 떠들었는지 2월 달에. 정부의 잘못된 구제 금융 정책이 영끌하신 분들한테 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올 수 있다. 잘못된 구제 금융 정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이 길을 걸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늘어난 가계 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로 떠안을 것, 바꿀 것. 지금 그대로 하고 있죠. 가계랑 기업 부채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정부 부채가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정부 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 정부 부채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거다.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다 정부 부채로 떠안으려고 할 거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21조 PF 관련된 데 갖다 지금 허그 보증해가지고 던져넣겠다고 하는 거고 30조 제2금융권 불안하니까 그쪽에 갖다 던져넣겠다고 하는 거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월달 생각에 자 여러분 너무 사람들 지금 다들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12개월, 18개월, 24개월 앞을 봤을 때 베어마켓 랠리가 잠깐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양쪽을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 저는 단기 혹은 잠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야 뭐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만에도 확확 돌아설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베어마켓 랠리처럼 잠깐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거나 보증을 서서 마켓에 돈을 뿌릴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죠 지금. 줄도살 위험 있는 건설사, PF 관련 업체를 정부가 사들이던가 정부 기관이 합병할 수도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할 겁니다. 제가 이 방법까지는 못 맞췄어요. 정부가 지금 합병을 하진 않죠. 합병을 하진 않고 허그를 써가지고 21조를 던져서 70%까지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다양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구제금융이에요 지금. 무너지는 자산시장을 막기 위해서 보증, 합병을 진행하며 동시에 금리를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심하면 거품에 다시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정부가 필사적으로 덤빌 겁니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합병만 빼고 아직 합병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거 합병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합병을 한다는 거는 지금 한국인, 쿼사이 소브런, 산하 무슨 IBK, KDB 이런 은행들이 그냥 사버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합병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JP 모건이 First Republic을 그냥 가서 사버려야 되는 것처럼 다른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사는 것처럼 합병하는 수순까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이러면 수요 세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영끌로 마음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때 던지시면 됩니다. 반등하는 기회가 오면 이 기회에 정부가 만들어줄 겁니다. 동아줄을 내려줄 겁니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구제 사이즈에 따라서 상승폭이 결정이 될 겁니다. 소폭 오를 수도 있고 대폭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 오를 수도 있다고 물론 말씀은 드렸어요. 무조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다 맞췄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저는. 네, 소폭, 대폭 아니면 노상승.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못 낮추면 못 낮춘 만큼 구제금융 사이즈가 대신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는 그 미국 연준 5.5% 가서 금리차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드렸고 한국에 만약에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잡혀서 기준금리를 덜 낮추거나 못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금융 사이즈가 커질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2월 달에 찍었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3.5%에 동결하기 시작한 게 3월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저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 쓰는 게 기준금리를 저렇게 3.5%에 빨리 동결하신 거는 겁대거리 없는 행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기준금리를 못 낮춘다는 거는 인플레가 안 잡혔을 때 못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구제금융 사이즈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벌어졌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이때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집 팔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시경제 소용없어. 이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게 올바른 어프로치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어프로치는 뭡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변수까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앞을 예측을 할 수 있을 때 맞추는 게 지금 만약에 60%밖에 못 맞추고 있으면 공부를 더 하고 거시경제를 더 이해하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변수를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확률을 80%까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틀려서 60%밖에 60점밖에 못 맞았으면 야 60점 맞았는데 뭐하러 공부해? 이게 아니라 공부를 더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 90%까지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적을. 제가 그 시청자분한테만 대놓고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뭐라고 제가 뭐 복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포기하시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아는 게 힘입니다. 더 많이 들여다보고 더 많이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100%에 가까운, 불가능하겠지만 100%에 가까운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럼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고 그러면 만약에 리먼 100배 안 오고 문제 안 생기면 경제 큰 여파가 문제가 없고 그냥 쑥 지나가면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정부가 저렇게 도와주는데. 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선 미국의 기준금리 5.5%가 뭔가를 불어뜨릴 겁니다. 이건 제발 믿으세요. 이거를 안 불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믿으세요. 이건 불어져요. 작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자율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금융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안 부러질 수가 없어요. 어디가 부러지느냐? 소비자가 부러진다고 제가 지지난 편에랑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민, 한국 국민, 국민들이 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왜냐면 은행이 원래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은행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은행이 못 무너지게 막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 주거용 부동산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2%, 3%, 4%에 30년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집을 안 파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모기지 금리가 7.3%인데 내가 뭐 3년 전에 3%에 샀다 30년 모기지를 그럼 그 4.3% 갭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집 산 사람이 4.3%연 4.3%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는 은행 반대편에 있는 은행이 4.3%를 계속 손실을 봐야 돼요. 그게 많이 쌓이면 은행이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산을 안 하죠. 그 실리콘밸리뱅크건 퍼스트 리퍼블릭건 파산을 어느 정도 하는데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은행이 손실을 떠안고 망해야 되는데 BTFP를 돌리건 디스카운트 윈도우건 FHL이건 정리된 파산이건 페드 인플레이션건 다 은행권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있으니까 은행이 안 망해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어때요? 딜레이 앤 프리텐드 밀어놓고 버티자. 금리 떨어질 때까지. 올해 네가 요번 달에 나한테 지금 1억을 줘야 되는데 됐어 그냥 2천만 원만 내놔. 밀어놓고 보자고 나중에. 이자 떨어지면은 그때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밀어놓고 있어요. 6개월, 12개월, 18개월 버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다. 기업들은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같은 거 그러니까 서브시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감원 시작하고 좀 더 분위기 쌓여지는 분위기긴 한데 고용 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도 기업들은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푼 돈이 많으니까. 근데 소비가 작살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비가 약해지고 있다고. 정부 지원을 바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번 뛰어봤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우니까 소비자 우리 서민들 국민들 주머니에다 갖다 돈을 꽂아주는 그 행위는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걸 못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소비가 진짜 무너지고 있죠. 미국의 2분기 GDP 보면 확정치가 2.1%가 나왔는데 이 2.1%의 성장에 소비가 컨트리뷰트한 게 플러스 1.7%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정 하향이 됐어요. 0.8% 오른 걸로. 대폭 감소한 거죠. 1.7%를 밀어 올린 줄 알았는데 0.8%밖에 못 올렸다는 거고 1분기 확정치의 3.8% 플러스에 비교하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소비가 약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에다 돈도 못 찔러주고 인플레이션이 무서우니까. 저축률 최저죠. 카드빚은 최고. 카드 연체율 오르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 1.6 트릴리언 최고로 찍고 있고 학생 융자금 상환 재개했고 소비가 두들겨 맞아서 얘네가부터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얘네부터. 물론 쉽게 부러지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부러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도 안 났는데 GDP 대비해서 8에서 10% 재정 적자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U3 언임플로이먼트가 3.5에서 3.8%라는 건 4%도 안 됐다는 거는 거의 최대 고용에 달아있는 상황인데 아니 고용 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한데 8에서 9% 10% 재정 적자를 왜 쓰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터진 듯하게 돈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흘러서 여기저기 파고드는 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은 먹고 살만합니다. 이게 8에서 10% 재정 적자를 돌리려면 무슨 실업률이 10%는 돼 있어야 돼요. 두 자릿수는 가야 돼요, 최소.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고용 시장이 탄탄한 편인데 이렇게 재정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금방 부러지진 않겠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아저씨가 더 똥꼬집을 부리면서 안 내릴 거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5.5% 도달한 지도 3개월밖에 안 됐거니와 QT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 아저씨는 지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재정적자, 국회 샷다운 문제, 기업들이 파업하는 거 난 모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고집스럽게 구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5.5%에 유지하는 거, 하이어 폴로운 거, 내가 QT 하는 거, 지금 내 밸런스 줄이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마라. 네 일에도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참견 안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일에도 참견하지 마라. 끝까지 가겠다는 소리예요. QT도 하고 하이어 폴로운 거도 하면서. 물론 이 사람이 언젠가 BTFP 돌린 것처럼 돌았을 때는 오죠. 트레저리 마켓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한다. 일드가 너무 급상승을 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뛰어올라서 국채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길치 시장이 무너졌을 때 영란은행이 들어왔던 것처럼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BTFP를 써서 재무제표를 써가면서 다시 밸런스시트를 써서 들어왔던 것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QE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QE를 한다는 건 다시 이제 또 다른 드라마의 시작이니까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니까 이 아저씨는 끝까지 부러질 때까지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부러뜨릴 거예요. QE를 하더라도 부러뜨릴 거예요. QE는 이쪽에서 하면서 계속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는 동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것 같아요. 같이 동시에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국제시장 문제 터질 때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안 문제 해결하느라 바깥 사정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뭐 21조 PF 마켓에 보증으로 던지고 30조 갖다가 제2금융권에다 던지고 이렇게 지금 보증해주고 이것저것 돈 쏟아부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허그도 제가 분명히 파산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율이 1에서 1.5%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FDIC도 그렇고 자본율 자체가 낮아요. 뭘 보증해주는 기관들이 좀 그래요. 이 1%, 1.5% 자본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명을 보증을 섰는데 2명, 3명만 이 보증을 클레임을 하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돈 못 받았습니다. 허그, 내 돈 내놓으세요 하고서 와서 클레임을 걸면 이게 바로 파산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율이 적어요. 그럼 얘들이 파산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한국은행. 큰형님이 와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도와줘야 해서 돈 찍어서 결국 막아줘야 되니까. FDIC가 무너지고 자본이 고갈이 되면 페드가 들어와서 막아줘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이 상황까지 가면은 원화가 더 불안해지겠죠. 전 허그 파산한다고 봐요. 예. 이 지금 여기다 갖다 이거 파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PF 시장을 막고 여기다가 지금 그 돈을 갖다 쏟아붓는 거긴 하죠. 이게 파산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게 파산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한국 도덕적 해이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똥을 작게 혼자 싸면은 아무도 치워주질 않는데 내 문제인데 똥을 그냥 크게 많이 싸놓잖아요. 여러 명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외면을 못해요. 자기들이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똥을 싸면 쌀수록 대마불사, 기대심리, 투기심리를 조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무너지게 그냥 두겠어. 우리 건설사들, 우리 건설업계를 어떻게 그냥 무너지게 두겠어. GDP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 얼마나 네게티브 임팩트가 오겠어.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즉 원화가 두들겨 맞는 막장 끝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안 좋은 일이 꼭 몰려서 오잖아요. 예,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안 좋은 문제가 하나 생기고 해결되고 하나 생기고 해결되고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이 악재라는 거는 꼭 한 번에 몰려서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돈 나갈 일 생겨도 평상시에는 좀 괜찮다가 꼭 돈 나갈 일이 몰려서 오잖아요, 한 번에. 감당이 되겠느냐. 예, 그 말씀인 겁니다. 네, 짧게 공고 가겠습니다. 자, 실전을 다음 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편에 올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35,300에 다우 숏했던 거는 34,300에 1000포인트만 먹고 정리했습니다. 바이에서 스퀘어 했고요. 그냥 3,500불 정도 수익 난 걸로 만족하고요. 이게 35,300을 넘으면 제가 2개, 3개 계속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35,000, 뭐, 600 되면 하나 더 하고, 36,900 되면 하나 더 하고 해서 이렇게 늘리려고 그랬는데 포지션을 결국 35,300을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는 관계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레코딩 하는 이 순간에 10월 1일에 33,700인가 800인가 그렇거든요. 예, 더 들고 있었으면 더 먹었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약간 방관하는 모드,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그냥 방관 모드로 바꿔섰고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아시겠지만 약간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다시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다시 숏 포지션을 잡을게요. COT 업데이트도 COT 차트도 다음 주에 한 번에 다 같이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지난 2주 동안은 그렇다 할 그 추세가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있는 차트가 아니어서 다음번에 그냥 한 번 해드릴 거고, 하나 제가 더 보고 있는 거는 WTI 숏을 보고 있어요. 크루드 오일 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가를 보고서는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플러스 미국 경기 침체 없다, 이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즉 바이 사이드로 많이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숏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유가라는 게 얼마나 예측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MD를 기다릴 건데 MD가 나와도 최소한 확실한 MD가 2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MD 하나 정도 확실한 거 나오면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MD가 최소한 확실한 게 2개는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실전 트레이딩 포커스 된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테리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